8번째 주 세 번째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가액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보충했으면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SSP 모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기업 가정 요소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한 부분은 이제 그 외국인,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제가 지난주에 잠깐 평택을 갔었는데요. 누가 평택을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평택에 미군 기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와 있고 그 앞에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이태원 비슷한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250만 명 정도 있다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대신에 외국인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농촌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실제로 그 학교, 특히 이제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최근에 태어나는 많은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문화 관련된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도 있고 그냥 순수 외국인들도 있고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 원래 이제 한국을 주도했던 주도 산업화 세대들이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70, 80 이제 퇴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화 세대, 소위 말해서 50대 지금 50대쯤 됐죠. 50대, 60대 좀 되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산업화의 후발 그리고 민주화를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이긴 한데. 스마트 시대를 이끌 만한 리더십은 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과연 이 친구들이 향후에 AI 산업을 이끌 수 있을까? 빅데이터 산업을 이끌 수 있을까? 새로운 뉴 신정보화 산업을 이끌 수 있을까?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저는 크게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80년대, 90년대, 2000년 태어난 이후에 스마트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당히 많은 다문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국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고 일자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제조업 기반, 전통 제조 기반이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의 삶이라든지 조금 중산층 이하의 삶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1811년부터 1818년 정도까지 러나이크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앤 러너라는 사람이 주도했는데 결국 이때는 뭐냐면은 방지 기계라든지 뭐 전기기관이라든지 동력기관들이 출력하면서 간의 수공업 중심으로 있던 여러 산업들이 몰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고도 훨씬 더 열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1800년대 영국에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 2000년이잖아요. 2010년, 2020년이잖아. 2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이 주도하는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걸었던 10년 전에 살았던, 우리가 재작년에 살았던 삶이 우리 대한민국의 삶에서 가장 극상에 설 수도 있어요. 1960년대 실제로 60년대, 70년대 초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줬어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지어질 정도로 나름대로 국력이나 경제력이 굉장히 좋았던 필리핀이 오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변화하는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질서가 또 잡히고 새로운 산업이 잡힐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바뀌는 새롭게 표준화되는 뉴 노멀에 어떤 과정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정착하느냐, 또 새로운 프로세스를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조금 희망적인 거는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나라다라는 인상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또 깨달았던 몇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은 있었죠. 미국이 저렇게 휘청거리는, 아니 중국이나 소련이 미사일을 쏘아서 폭격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수만 명이 죽고 있잖아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몇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거대한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지금 뭐예요? 대단한 보이지 않는 비행기를 스텔스 35를 만들고 초음속 10을 만들고 화성을 쏘고 이랬는데 최첨단 무기가 다른 나라를 제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어떤 분명히 행력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아니 지금 바이러스보다 조금 강력한 100배쯤 강력한 바이러스를 포탄을 쏘아서 빨리 보내든 아니면은 나름대로 사람들을 통해서 배로 보내든 비행기로 보내든 바이러스 몇 개 정도만 전파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비행기를 얼마나 빨리 달리고 얼마나 공격을 잘하는 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그까지 바이러스 몇 개만 양성을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맥락으로 북한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강대국 미국이 그렇게 강대국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굉장히 작은 특이한 무기 하나 가지고도 아주 급소를 지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럽이라는 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선진국은 아니구나. 그죠? 그리고 알다시피 스페인,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잖아요. 사실 저하고 집사람도 유럽 전체는 유럽에 7개, 8개국 갔다 왔고, 저도 유럽을 수시로 여행을 해가지고 출장도 가서, 근데 못 갔던 나라가 있어요. 스페인 이런 데를 제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입만 열면은 언제 스페인 갈 거냐 그래서 결혼식 몇 주기인데 가자 이런, 실제로 내년이나 그 다음에 좀 갈 계획들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스페인 가자는 얘기가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를 4강에 이끌었던 유명한 히딩크 축구 코치죠. 그분께서 별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분이 네덜란드 출신인데 실제로 별장은 스페인에 가지고 있어요. 스페인이 좋은 별장들이 굉장히 많고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스페인의 별장을 가지고 싶은 생각들은 싹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스페인이 별장에 앉아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유행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도 못 가고 별장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사태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들도 스페인 여행 가자는 생각을 거의 할 생각이 없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자녀가, 딸이 하버드 의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치과 의사를 지금 텍사스에서 하고 있는데, 이 월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 때 계속 고민스러운 게, 이 딸을 텍사스에 있으라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오라 그래야 되는지.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조만간 나는 은퇴하면은 미국에 가서 딸하고 같이 살아야지라는 꿈을 가졌는데, 최근에는 그 꿈은 싹 접고 딸마저도 나는 한국에 귀국할래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살고 싶은 꿈의 고장이 아니라
웬만하면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땅이 되지 않았을까. 유럽이 선진국이고 정말 꿈의 고장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크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런 사태가 코로나 사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반면에 한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별것도 아닌 것은 사실 치료약을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빨리 진단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격리시키는 그런 체계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진단이라도 빨리 하고 누가 환자인지를 빨리빨리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작업밖에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부터 지금 니네는 굉장히 처리를 잘하고 있구나. 마스크라든지 몇 가지 또 그 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괜찮은 나라네라는 오히려 인상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 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오히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한국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던 건 인사 부분에서 얘기 들으면 한국이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한국이 맨파워를 외국에서 좋은 맨파워를 한국에 유입할 수 있는 유입 요소가 되지 않는데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많은 외국의 핵심 인력들을 한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사실은 창의적인 인력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외국에 괜찮은 사람들을 영입하면서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인근에 있는 필리핀, 태국 등등 주변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등등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오히려 괜찮은 인력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대망신을 당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나서 특히 이제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확산이 되고 나서 전 세계 175개국으로부터 그 입국 금지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많이 진출하고 베트남의 그 나라의 경제를 주도하는 베트남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삼성이라는 그 핸드폰 공장이 주력업체가 거기 있는데 핸드폰 공장을 비롯한 가전제품의 주력업체가 베트남에 있는데 삼성이 베트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5% 이상을 삼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삼성 인력들이 파견되어 기술이나 경영진들이 파견돼 가지고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이거 관리할 게 있으니까 좀 사람을 보내겠다 했는데 베트남에서 거절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못하다 보면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요. 잘못하다 보면 국가 몰수도 당할 수 있겠구나. 만약 이게 간단한 기자재면은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 간단한 기자재 같으면 아마 베트남에 몰수하지 않았을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향후에는 외부의 공장이나 핵심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지금 리쇼링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귀환하는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일본이 최근에도 마스크 제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스크 제조하는 업체의 한 20% 정도가 핵심 제품을 기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자재를 도입해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다른 나라에 가 있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돌아오는 그 기업들에 관해서 약 2분의 1 정도, 약 반 정도의 돈을 재정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돈의 대부분 한 80%, 5분의 4 정도를 국가가 지원해서 지금 리쇼링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하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보냐면은 특히 이제 삼성 베트남 사태를 보면서 핵심 업체들을 해외에 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건비를 절감하는 거였거든요. 거기는 20만 원이면 되는데 한국에는 2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한 명을 고용하는데.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임금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부터 거의 외면 정책을 쓰면서 거의 봉쇄 조치를 당하는 걸 보면서 삼성에서는 굉장히 위기에서 느끼고 있어요. 여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해외로 쌍값의 임금비를 이용해서 해외에 나가는 자체는 크게 좋은 일이 아니다. 대단히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책을 통해 두 가지를 하나는 국내에서 해외를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 기업들도
진출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 대책을 쓰면서 그렇게 굉장히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까지 차별 없이 굉장히 치료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유연하고 문화적 포용성도 있고 다른 나라에 관해서 굉장히 후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럼 외국에 있는 핵심 인력들이 미국에 가려다가 유럽에 가려다가 한국에 가면 되겠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외국의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블룸버그가 들어오고 나서 외국인들이 뉴욕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내국인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면서 창업 자금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는 처음에는 1억, 많게는 2억, 10억까지도 해주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 자체가 외국인들이 뉴욕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아낌없이 지원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뉴욕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 많지 않고 아마 대거 그 마음을 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다시 부상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들도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외국에 팔릴 때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한국에 있는 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나 한국의 정책을 잘 쓴다 그러면은 외국에 있는 굉장히 유능한 연구진이나 유능한 인력들이나 기업인들이 한국에 들어서 기업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장을 열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있잖아요. 농촌에서 시골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다문화 민족들에 관해서 포용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그런 결혼 정책이 이런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산업이 좋아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경제활동하기 편해서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외국 요인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SCP 모형을 짜면서 제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트럭처를 짜준다면 SCP 모형은 뭐냐면요. S라는 것은 스트럭처예요. 구조예요. 구조. 원래는 이거 기업을 분석할 때 쓰는 거예요. 기업이나 산업을 분석할 때 구조. 그 다음에 C는 컨덕트예요. 성과예요. 행동. 이건 구조고 행동이고 성과가 달라집니다. 자, SCP 모형에서 원래 SCP 모형은 산업이나 어떤 산업이 성과가 높을까라고 봤더니 특정한 산업에는 구매자 수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진입 장벽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고 업체는 굉장히 많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피비린내 싸움을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되겠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게 되겠죠?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막 치열하게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이 산업 내에 경쟁 강도 같은 거예요. 경쟁 강도. 또는 시장 점유율. 또는 이런 구매자 수, 판매자 수가 굉장히 많다든지. 이런 등등이 하게 되면 뭐가 돼서 성과들이 어떻게 되겠죠? 행동들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 정책이 복잡해지겠죠. 이 마진이 거의 안 돼.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죠? 성과가 떨어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요즘에 같은 한국에 있는 핸드폰 시장 같이 통신회사 같이 세 개 회사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한 회사가 5만 원, 한 회사가 4만 9천 원, 4만 8천 원.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안 바빠요. 그러면 나는 핸드폰을 써야 돼. 원래는 10,000원이면 누구나 가입하죠. 원가는 10,000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는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입해야 되잖아요. 핸드폰 없이 못 사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끼리 적당한 가격으로 맞는 거예요. 아무 얘기는 우리 담합은 안 해. 근데 실질적으로는 담합을 해버려. 구조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컨덕이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가격을 정책을 하겠어요? 가격을 10,000원으로 낮추는 게 나아요? 5만 원 하는 게 나아요? 10,000원으로 낮출 필요가 없어. 5만 원을 하더라도 세 개 중에 하나는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독과점을 하게 돼요. 그럼 이익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늘게 되죠. 만약에 여기 30개 업체가 있어. 통신업체가. 여기 3개 업체가 있어.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거기 있는 기업들이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뭐가 더 달라져요? 성과가 달라지겠죠. 이익률이 달라지겠죠. 이게 SCP 모형의 고전적인 모형이에요. 근데 실제로 다시 적용을 해봅시다. 만약에 S라는 모형 속에서 잠깐 제가 얘기했듯이 외국인들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유입을 시켰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외국인 말고 굉장히 좋은 외국인들을 유입시키면 좋겠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을 유학을 가는 한국의 굉장히 우수한 미국을 유학을 가는 사람이 딱 두 가지 종류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을 유학하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중국 사람은 마찬가지. 하나는 뭐예요? 똑똑해서 왔거나 집안이 좋아서 왔거나. 미국에 남는 사람은 뭐예요? 누구라도 관계없어요. 똑똑해서 나온 뭐예요? 미국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좋은 회사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왔어요. 그럼 뭐예요? 미국에 돈을 계속 뿌릴 거 아니에요. 지네 돈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 중국에 있는 친구가 미국에 유학 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하든지, 어마어마하게 지네 집안이 좋든지. 아니, 미국, 중국 애들은 한 달에 월급이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1년에 2억을 쓰고 있어요. 근데 와 있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2억을 쓰고도 끄떡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중국의 지도자급이라는 얘기잖아요. 중국에 큰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지네 아버지가. 그럼 얘가 미국에 있으면 뭐예요? 미국에 집을 사든지 돈을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유익한 얘기잖아요. 그죠? 또는 어떤 애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머리가 엄청 좋다는 얘기잖아요. 수억 명 중에서 미국에 국비 유학을 올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얘기다. 누가 나와도 괜찮아요. 그죠? 똑같은 정책이 한국에서 쓰면 어떨까요? 엄청 괜찮은 애들이 들어오든지 엄청 부자애들이 한국으로 계속 들어와요. 왜냐면 한국은 어렵게도 안정되어 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뭐예요? 전 세계 준 교훈은 뭐예요? 한국이 굉장히 포용성이 높더라. 치료도 굉장히 잘하더라. 외국인도 차별 없이 치유 잘하더라. 한국이 굉장히 다이내믹하더라. 그리고 한국의 여러 최근에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영화도 잘 만들더라. 한국의 드라마도 굉장히 재밌더라. 그리고 굉장히 다이내믹하더라. 재밌는 것도 많더라. 이런 좋은 요소들이 홍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미해가지고 만약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구조더라. 근데 외국에 괜찮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애가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하더라도 자기 나라, 인도 애가 만약에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창업하는 환경이 좋더라. 그래서 자금 지원도 많이 해주더라. 서울시 창업할 때 저는 서울시 창업을 중소기업 창업할 때 외국인들한테 적극 지원해서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외국 유학가 있는 학생들이다. 아니, 외국에 있으면서도 지원할 수 있게 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들을 창업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런 스트럭처를 만들어주면 뭐가 되겠어요? 한국에 와서 창업하려고 행동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파키스탄에서 창업하려다가 파키스탄에 유학을 마치고 지네 나라로 돌아가려다가 나 한국에 창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파키스탄에 창업을 해가지고 성과를 냈다 치면은 고용을 파키스탄 사람을 했을 텐데 한국에서 뭐겠어? 한국인 파키스탄 사람도 알겠지만 한국에 산업 유발 효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컨덕터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난 한국에 가서 창업해야 되겠지라는 행동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성과가 어떻게 되겠죠?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성과가 어떻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SCP 원래 모형은 어떤 산업이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산업 속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기업들의 행동이 달라지다 보면 그 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우리 산업에 적용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산업 구조 자체를 외국인들이 창업하기 좋은 나라, 우수한 외국인이 유입하기 좋은 상태, 다문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상태가 되면은 양질의 컨덕터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고. 물론 이상한 사람 들어오는 거는 여러 장치를 통해서 걸러내고 다시 쫓아내면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한국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남북한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아이들을 낳지 않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럼 어디가 차겠어요? 초등학교가 찰 거고 고등학교가 찰 거고 사람이 넘치면 결국 뭐가 돼요? 지금 사실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38선을 지키는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의 인력마저도 모자란 그런 시대예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뭐예요?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영주권을 타는 요건 중에 하나가 군에 입대하면은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게 모자라는 군인 인력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외국인을 가지고 충분히 채우고 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외국인이요? 나는 한국에 살고 싶어요.
한국이 정말 좋아요 하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SCP라는 모형을 가지고 산업을 분석할 때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을 쓸 때도 S를 잘 짜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SCP 모형은 개별 기업의 성과를 나타낼 때 개별 기업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S 자체가 그냥 오래 근무한 만약에 인사제도로 봤을 때 직원들한테 월급을 지급하는 구조 자체가 장기 근속 직원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제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하면 일 안 하면서 오래 견디면 뭐가 되든 월급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과를 만약에 이 친구가 매출을 많이 올려야 돼요. 많이 물건을 팔아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옵션이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월급이 달라지면 어떻게 이 친구 행동이 어떻게 돼?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되겠어? 활발하게 물건 팔려고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직원들의 월급이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 구조는 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봐요.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삽질을 하는 구조를 짜면 뭐예요? 계속 삽질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되는 거죠? 피라미드. 제가 피라미드에 했잖아요.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누적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스템이 이 구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계속 버는 그런 구조를 야놀자를 만들었어요. 아니면은,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게 무슨 복잡해요? 아주 간단한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계속 배달통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오잖아요. 왜요? 월급을 많이 주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가장 급부상한 기업은 어디라고 보세요? 가장 급부상한 기업은 쿠팡이에요. 쿠팡이 향후 어떻게 될지를 주목해 보세요. 쿠팡이 코로나 사태 전후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줄게요. 코로나 사태 전후에 쿠팡이 지난 3년간 2018년, 19년, 20년 현재까지 쿠팡의 업무 성과, 매출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매출의 추이라는 뭘 여러 가지 쿠팡의 성과를 살펴보세요. 기업의 성과를.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종업은 어떻게 되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코로나 사태 전후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극명하게 3년간 살펴보면은 분기별로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 구조 변화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성과 추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번 쿠팡은 지금 돈을 그전에는 무슨 구조였어요? 구조는 짜놨어요. 초기 때는 계속 돈을 까먹는 구조예요.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계속 돈을 버는 구조예요. 쿠팡과 가장 유사한 업체가 아마존이에요. 쿠팡을 살펴보면서 아마존을 동시에 같이 살펴보세요. 아마존의 창립 이후에 지금까지와 쿠팡이 지난 3년간 같이 살펴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8주차의 과제인과 동시에 쿠팡과 아마존을 비교해보면서 중간고사 겸해서 여러분들이 한 기업을 골라가지고 최근 한 10년간 가장 많이 변한 업체, 가장 혁신을 많이 한 업체를 하나씩 사례를 분석 한번 해보세요. 쿠팡과 관련된 것은 8주차의 과제고요. 내가 보기에는 내 눈에는 가장 크게 혁신한 기업이다 또는 가장 급부상한 기업이다 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5페이지 이내로 레포트를 쓰는 게 중간고사 과제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8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